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신대광의 안산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신대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상호문화 또는 이제 다문화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다문화 또는 상호문화에 대한 그 이론적인 밑받침이라고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좀 이해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비자, 사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그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 허가 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느냐,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어떤 그 비자를 주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 우리가 과연 그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 또 외국인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지위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외국에 갈 때 뭐 비자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 입국하는 많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서 이제 비자를 허가를 해주죠. 그래서 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그 국경을 넘는 그런 그 출입국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관광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활발하게 돼서 이제 뭐 무비자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나라별로 그 비자를 뭐 비자 없이 가더라도 그 뭐 얼마간 체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뭐 나라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흔히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뭐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갈 때를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보다 뭐 경제적으로 잘 사는 선진국에 갈 경우에는 비자가 좀 굉장히 까다로웠죠. 예전에는. 뭐 지금은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경제력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차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뭐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어렵죠. 물론 이제 지금도 미국 가려면은 비자 받기가 참 어렵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보다 조금 그 경제력이 좋은 나라 갈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나라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불법 체류를 할까봐 이제 뭐 방지하는 차원이겠죠. 그래서 기간도 짧고 비자를 또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반대로 이제 우리보다 좀 경제력이 낮은 국가로 갈 경우에는 뭐 우리가 무비자로 많이 들어가죠. 가기도 하고 또 체류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내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한국의 이 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진국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뭐 괜찮은 비자를 주는 거죠. 체류 기간도 길게 주고. 반대로 이제 우리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는 비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기간도 짧고 뭐 불법 체류를 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비자 문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중요한 협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다문화 또는 상호문화를 얘기할 때 이 비자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저분은 지금 한국에 어떤 자격으로 와 있구나. 그러면 뭐 그 자격에 따라서 기간은 얼마나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비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비자를 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비자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자료를 이제 보고서 이제 그걸 출력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뭐 한 A4 용지로 한 4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도대체 뭐 어떤 비자가 있길래 이렇게 복잡한가 봤더니 뭐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코드 번호로 말씀드리자면 뭐 A부터 해서 A, B, C, D, E, 뭐 F, G, H, I 뭐 쭉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 A 안에서도 뭐 A-1, A-2, A-3 계속 나가고 B도 뭐 B-1, B- 이렇게 쭉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뭐 외교로 왔느냐, 공무로 왔느냐, 뭐 협정으로 왔느냐, 관광으로 왔느냐, 단기 방문이냐, 단기 취업이냐, 뭐 유학이냐, 연수냐, 뭐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제 이유는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외국인들에 대한 그 영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어떻게 왔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하러 왔느냐, 여행으로 왔느냐, 아니면은 뭐 취업하러 왔느냐. 이제 그 취업도 이제 취업 비자가 이제 H 비자인데요. H1 비자는 이제 관광 취업 비자고 H2 비자는 방문 취업 비자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 그 취업 비자에도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구분을 해 놓았던 거죠. 현재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뭐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H2 비자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방문 취업으로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자를 보면 이분은 뭐 앞으로 길게 있으면은 뭐 4년 10개월 정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또 동포분들은 이제 지난 그 재동포법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F라고 하는 이제 비자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것도 F1, F2, F3, F4 뭐 F5 쭉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그 주민증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써 있어요. 그 비자의 종류가 F1, F2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F4 이건 재동포구나. F5 이분은 동포인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외에 이제 뭐 한국에 이제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 비자인데요. 일시로 오는 경우죠. 일시 취재, 뭐 단기 방문, 단기 취업 이런 게 이제 C로 나가는 비자인데 한국에 이제 단기로 오는 C3 비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또 그 C3에서도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또
복잡하죠. 그래서 뭐 C31, C32 뭐 나가는데 현재 한국에 많이 와 있는 분들은 이제 C38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이쪽 업계에서 쓰는 말이 이제 C38 비자인데 이제 그런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비자와 관련해서는 그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정책본부 등에서 비자와 관련된 자료집이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집을 보시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간단하게 이 비자의 종류를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영원이 부릅니다. 터.
신영원이 불렀습니다. 터. 네, 본격적인 이제 비자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비자의 종류가 뭐 굉장히 많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A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A는 이제 주로 공무원들과 관련된 뭐 또는 외교와 관련된 그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A1은 외교, 그러니까 정부의 뭐 외교 사절단 또는 뭐 영사기관의 뭐 구성원과 가족들. 그다음에 A2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들을 말하고요. A3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소파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또는 뭐 군속 또는 뭐 초청 계약자와 그 가족들을 말하고요. 그다음 이제 B 비자는 이제 사증 면제 협정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입국이 허용된 사람. 뭐 예를 들자면 B1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그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을 말하고요. B2는 이제 관광 또는 뭐 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들을 보통 말합니다. 이제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연장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 이제 C 비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 비자입니다. 90일 이내에 일시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인데 뭐 C1, C2, C3, C4가 있는데 C1은 일시적인 뭐 취재 또는 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비자고요. 이제 C3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관광 또는 상용 또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잠깐 단기간 90일 이내에 3달 이내죠. 있는 경우고 연장이 이제 불가합니다. 이런 게 이제 C 비자고요. 이제 D 비자는 이제 뭐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서 체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 D1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인데요. 뭐 수익을 올리지 않는 그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 뭐 2년 체류할 수 있는데 연장이 가능하고요. D2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 이것도 2년인데 이제 유학 비자니까 2년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2년 연장이 2년 후에 연장이 가능한 그런 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계열이 이제 있는데 2계열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 분야 또는 비전문 분야 활동을 위해서 체류하는 사람인데 뭐 E1, E2, E3, E4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제 E9 비자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16개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 노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일러서 이 E9 비자를 주는데요. 비전문 취업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3년이에요. 연장이 가능한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한 연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1년 10개월이고요. 그래서 뭐 합치면 4년 10개월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출국을 해야 되고 다시 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데 똑같은 코스로 3년 1년 10개월에서 4년 10개월 그리고 나가면 이제 다시는 못 들어오는 이제 그런 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4년 10개월이냐? 그러니까 이 기준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영주권을 주는 기준이 국내 체류 5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국내에서 5년을 체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결국 우리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뭐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2 비자인데요. 이 H2 비자는 우리가 흔히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세 이상 되는 7개 국적의 동포로서 이제 모국 방문 또는 이제 취업을 하려는 사람인데요. 뭐 여기에 이제 우리 동포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뭐 중국,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그 조선족 동포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여기서 제가 중국 동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 동포들을 어떻게 이제 호칭을 부르느냐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조선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 표현은 뭐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중국의 그 50억의 소수민족을 호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자기네들의 민족인 한족 그리고 주변에 50억의 소수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그 민족명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족, 조선족, 뭐 묘족, 몽골족 뭐 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민족 사람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게 조선족이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호칭은 중국 사람들이 민족 구분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호칭이지 우리가 그 호칭을 그대로 쓴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뭐 당연히 제중동포 또는 중국동포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죠. 왜 우리가 그 일본에 있는 동포들을 제일동포, 미국에 있는 동포들을 재미동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중국에 있으니까는 제중동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좀 그 이런 용어들을 좀 명확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H2 비자는 이제 그 7개 국적의 동포이기 때문에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7개 나라입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3년 마찬가지 아까 그 E9 비자처럼 3년 비자를 줬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F 비자를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F 비자는 뭐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동포들을 위한 가족 동반 또는 뭐 거주, 동포, 영주, 결혼, 이민 이런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F1 비자는 이제 방문 동고 하는 거고 F2는 이제 거주 비자인데요. 우리 흔히 이제 그 고려인 가족들을 예를 들자면 F1, F2는 이제 고려인 어른 말고 아이들한테는 이 F1, F2 비자를 줬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우리 아이들도 F4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이제 F4 비자입니다. 재동포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들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처음에 3년 거주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연장이 가능한 그래서 뭐 3년마다 이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뭐 한국을 떠나서 나가야 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은 없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이제 좀 안정적인 국내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재동포들에 대해서 이 비자를 좀 바꿔달라라고 참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요청하고 해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겨우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해외 동포들을 우리와 같은 동포로서 받아들이는데 참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5 비자인데요. 요거 이제 영주 비자입니다.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F6 비자가 이제 결혼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하고 이제 혼인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동포들한테는 이런 비자를 주긴 하지만 이분들도 엄연하게 이제 국적은 우리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한테는 이제 선거권이 없어요.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뭐 대선이나 총선 이런 과 관련된 투표권은 없고요. 뭐 지자체 정도 아주 일부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그 투표권을 가진 한국인에 비해서 좀 그 뭐랄까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차별이 있는 건 아닌가. 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분들한테는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 투표권, 뭐 대통령을 뽑는 그런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제 비자가 있었죠. 그게 이제 바로 G 비자인데요. 이 G 비자는 이제 뭐 기타 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뭐 산재 또는 뭐 질병 치료 또는 난민 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비자가 바로 G 비자입니다. 그 뭐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그 난민들이 제주도에 한 5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우리 사회를 한번 뜨겁게 달구었던,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그 다양한 그런 경험들 또는 다양한 경우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 G 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제주도에 표류해 왔던 그 난민 이외에도 뭐 그 2022년이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정확한 전쟁의 명칭이 없어서 저도 뭐 표현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그 난민들이 전쟁을 피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쟁을 피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우크라이나에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 살던 고려인들이 전쟁을 피해서 이제 주변 국가로 뭐 폴란드나 이런 데로 갔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근데 거기는 이제 뭐 더 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도 고려인들은 뭐 한 다리 건너서라든지 뭐 해서 어쨌든 한국과 인연이 있고 또 한국에 그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2022년, 그러니까 전쟁 발생했었을 때죠. 그때 기준으로 본다면, 12월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에 입국한 그 우크라이나 국적의 장단기 체류자가 5,2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고려인 동포가 3,4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왔던 전쟁 피난민 중에 상당수가 고려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 뭐 전쟁을 피해서 갑자기 그야말로 필요한 것만 그냥 챙겨서 후다닥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죠. 그래서 정말 몸만 빠져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한테 어떤 비자를 줄 것인가 해서 이분들한테는 이제 G2 비자를 줬는데, 이게 이제 지원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이거든요. 체류 기간이. 뭐 G2도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그때 우리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자 만료 기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이분들 비자 만료됐다고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 전쟁이 안 끝났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비자를 연장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비자를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전국 곳곳으로 다 퍼졌죠. 특히 이제 뭐 우리 경기도 안산을 포함해서 전라도 광주, 광주광역시도 우리 고려인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친척들과 또 고려인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2년 12월 달에도 사실 우리 안산에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아무 대책 없이 들어온 거죠. 전쟁을 피해서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 단위로 많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남자들은 못 들어와요.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못 나가게 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여성들하고 아이들 또는 이제 노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길어봐야 한 6개월 정도면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이제는 어쨌든 뭐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시민단체의 지원금을 받아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지원금도 점점점 줄어들고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스스로 또 한국에 와서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될 이제 그런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됐죠. 더군다나 이분들은 이제 한국어를 전혀 사용할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어만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어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뭐 그렇다고 지비자는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안산에서도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후원 물품 및 후원금을 모아서 이분들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제 이게 뭐 그 도와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리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점차 전쟁에서부터 멀어지고, 또 이제 이 전쟁이 또 요새는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또 다른 이제 전쟁의 소식을 접하다 보니 그 앞에 일어났던 우리 동포들과 해당되는 이 전쟁은 점점 잊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2년이 훨씬 지난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가 되면서 이 피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수의 이 우크라이나 국적의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또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이전 학교에 그 학적이 있어야 받아주는데, 뭐 이 아이들이 뭐 전쟁을 피해서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몸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학적이 뭐가 있겠어요, 서류가. 그래서 또 이제 이 학생들을 그러면 뭐 몇 학년에 한국 학교에 입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아주 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도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 안산에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야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자 얘기는 뭐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석이 부릅니다.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난주벌판 우리 어찌 가나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네, 김광석이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비자 문제를 좀 같이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비자 문제와 함께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다문화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그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그 첨예한 현장이 이제 바로 우리 안산이죠. 물론 일단은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난 거는 학교의 아이들 중에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우리 한국 아이들이 어울려서 어떻게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우리 안산이 닥친 정말 큰 지역적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안산 지역 뭐 좀 더 좁혀보자면 이쪽 그 상록구 쪽보다는 이제 단원구 쪽에 더 훨씬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또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한국 아이들이 어떻게 잘 어울려 성장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교육받은 이 다문화 친구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죠. 사실 저도 뭐 외국인을 어렸을 때 보면서 크지는 않았거든요. 참 어쩌다가 정말 서울에서 뭐 경복궁이나 뭐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하러 왔을 때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뭐 잠깐 봤지만은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사는 건지 외국에 사는 건지 혼돈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원곡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큰 파장을 던졌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참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죠. 뭐 안정화됐고 뭐 행정적으로나 또는 뭐 특히 안산에 사는 많은 그 시민들의 어떤 그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고 그 문화적 자각도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교육 문제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어른들, 성인들이야 이제 뭐 살아온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기가 참 어렵죠, 외국인들을.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 현장에 가면은 뭐 바로 옆에 짝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어떻게 하루하루 매 시간을 지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다문화 교육이 본격 시행된 게 2007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다문화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뭐 이랬던 거죠. 이주 여성하고 이주 여성의 자녀들을 이제 뭐 다문화 가정, 다문화라고 불렀고, 이제 그 집을 이제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초창기에 교육은 주로 이주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었죠. 그래서 뭐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뭐 한국 문화 교육, 여기 이제 주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분들을 뭐 한국어 교실 또는 뭐 한국 음식 체험하기, 한국 옷 입어보기, 뭐 이런 교육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교육 뭐 두 번째 단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분들이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해당 국가를 소개하는, 그리고 해당 국가의 음식 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뭐 찾아가서 직접 그쪽 국가 출신의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소개하는 이제 그런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됐었죠. 지금은 크게 이제 그 다문화 정책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 가정이나 그 이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이제 복지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예전처럼 뭐 한국어 교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이웃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또 하나의 그 다문화 정책은 이제 우리 내국인을 위한 정책인데요. 우리 내국인들을 위해서 이 다문화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는 이분들의 그 다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래서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서도 틈날 때마다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강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이분들, 이민자들한테 한국 사회에 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같이 어울려 사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우리가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해서 그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지고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뭐 우리 이제 기성세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자라난다면 이제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이 다문화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잠깐 소개했던 그 세계문화체험관의 그 버지니아 선생님의 사례를 좀 제가 다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버지니아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한국에 안산에 와서 살 때는 말씀드렸지만 뭐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 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살았던 그 국가가 이제 콩고인데 그 콩고가 과거에 그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려서부터 콩고 자기 이제 민족어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를 배웠고요. 이분이 이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외교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수많은 나라를 다녔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프랑스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자기가 단 한 번도 내가 흑인이라고 해서 내가 외국인이고 또 뭐 다문화고 뭐 이러한 그 차별 내지는 그 어떤 차이 이런 걸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대요. 그냥 나는 그냥 프랑스에 사는 한 학생이고 한 시민으로서 이제 뭐 그렇게 뭐 시민은 아니었겠지만 학생 때니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나 이제 그런 차별이 이제 너무 심해서 한국 사회는 좀 더 이런 다문화와 이민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뭐 이렇게 한 다문화 교육이 과연 필요할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시티즌, 즉 세계 시민으로서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교육이, 그러니까 이런 다문화 교육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제가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려인 학생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 국가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고 이제 러시아어를 거의 뭐 모국어처럼 사용했던 학생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마쳤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한국에 와서 대학 공부를 하고 그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친구들도 그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말이 내가 중앙아시아에 살 때도 나는 그 국가에 원래 살았던 그쪽 국가의 국민이 아니었고 소수민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자흐스탄 민족, 우즈베키스탄 같으면은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는 뭐 수십 그 민족 이상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우즈벡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고려인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색 다르고 그 다음에 우즈벡어 또는 카자흐어를 쓰지 않은 그 소수민족으로 살아와서 늘 보이지 않게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의 모국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인 한국에 가면 그런 것이 없겠구나 라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의 얼굴이 나랑 똑같네. 그러니까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한에는 생김새 갖고 사람들의 그 이상한 시선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너무 좋았대요. 나랑 똑같은 사람,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뭐 길거리를 걷거나 어디를 가도 누가 나랑 대화를 하지 않는 한에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 이상하게 쳐다볼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떤 문화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고려인 그 청년이 나는 그 중앙아시아 살 때도 그랬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그런 거 없이 똑같은 한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쟤는 국적이 뭐 카자흐스탄 애야, 쟤는 국적이 우즈베키스탄 애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언어가 좀 다르고 우리와 좀 뭔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의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우즈벡도 카자흐스탄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세계 시민으로 살겠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결론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저 친구가 얼마나 저 말을 하기까지 자기 스스로 많은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 안산 지역에 학교에 많은 그 외국인 아이들하고 우리 동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커요. 한국어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고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는 학력이 저하되고 학력이 저하되다 보니까는 상급 학교 진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적어도 이 친구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한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려면 그래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수업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또 한국 사회에서의 그 요구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들이 대학 갈 때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정원 외로 그 입학을 하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하고 뭐 경쟁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수능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에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유학을 온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대학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바람은 우리 친구들이 한국 사회에서 좀 잘 적응을 하고 좋은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좀 그 기둥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초창기에는 이제 러시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학에 갈 때 러시아어 학과를 많이 갔는데 이제 최근의 경향은 이제 자기 전공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의 교육 기간이 길수록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한국에 와서 쭉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닌 경우는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뭐 중학교 3학년 때나 고등학교 때 들어온 친구들은 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또는 한국 사회에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지 언어 문제 또 적응 문제가 짧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강점인 러시아어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그 아이들이 점점 아래 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한국 사회에 많은 그 뭐랄까 그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진출하고 우리 사회에도 또 진출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뭐 이 다문화 시대에 이제 우리 교육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다문화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보면 이제 다양성을 좀 열어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단일 민족의 단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그 외국 국적을 가진 많은 그 동포 또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 안산은 다른 어느 도시의 지역보다는 어떤 이런 문화적 다양성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그 장점을 가진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불편하다 또는 어렵다라고 해서 배척하고 밀어낼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좋은 점들, 장점들을 찾아서 발전시키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사익이 부릅니다. 찔레꽃. 하얀 꽃이 순박한 꽃이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하얀 꽃이 순박한 꽃이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처럼